늦가을, 서울은 부슬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날씨였다. 밤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마치 입김이 몽환적인 연기처럼 습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변두리의 낡은 쪽방촌은 그 어느 때보다 을씨년스러웠고 좁은 골목길 사이에 낡은 집들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빗물은 흙탕물에 얼룩진 땅 위를 거침없이 흘러내려갔다. 철수는 낡은 오토바이를 몰아 쪽방촌 안으로 들어섰다. 바람을 막으려 옷깃을 바싹 여몄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고된 작업이었다. 축축하게 젖은 안전화는 쇠처럼 무거워 그의 발걸음을 더욱더 무겁게 했다. 원래 조용하던 쪽방촌은 더욱더 적막해졌다. 골목 초입의 가로등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겨우 몇 걸음 앞만 밝히고 있었다.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바람소리와 섞여서 더욱 춥고 고독한 느낌을 자아냈다. 철수는 골목 끝에 쪽방으로 들어섰다. 작은 방은 겨우 침대 하나, 작은 밥상, 옷장, 그리고 미니 가스레인지를 놓으면 꽉 찼다. 낡은 벽에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결코 편안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철수에게는 고된 하루 일과 후 쉴 수 있는 전부였다. 철수가 자기 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쪽방 처마 밑 벽에 바싹붙어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얇은 니트 가디건과 물 빠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축 처져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추위와 싸우는 듯 두 손으로 몸을 꼭 감싸 안고 있었다.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곳은 평소에도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더욱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이런 날씨에는 더욱 그랬다. 그런데 왜 저 여자가 여기에 서 있는 걸까? 저기요. 이런 늦은 밤에 비를 맞고 왜 여기 서 있어요? 철수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철수를 올려다보며 당황한 빛을 띠었다. 잠깐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한데요. 잠시만 여기서 쉬어가도 될까요? 길을 잃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이 가냘팠다. 철수는 잠시 멈칫했다. 이 골목은 원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 특히 밤늦은 시간엔 더욱 그랬다. 게다가 이렇게 젊은 여자가 비 오는 밤에 길을 잃었다는 건 좀 이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파르스름한 입술과 추위로 떨고 있는 몸을 보자 연민이 생겨났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려 방 문을 열었다. 알았어요. 들어와요. 이렇게 추운데 밖에 있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겠네? 여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옷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얼룩을 남겼다. 철수는 문을 닫고 서둘러 옷장 안에서 마른 수건을 꺼냈다. 자, 이거 쓰고 몸 좀 닦아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끓여줄게요. 여자는 수건을 받아들었지만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손에 쥔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다. 철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 없이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계속해서 여자를 흘끗거렸다. 좁은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지붕 위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여자는 여전히 의자에 멍하니 앉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물이 끓자 철수는 조심스럽게 컵에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따뜻한 물 좀 마셔요. 그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여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철수에게서 컵을 받아 들었다. 고마워요. 철수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물었다. 집은 어디예요? 혹시 데려다 줄까요?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룻밤만 묵으면 돼요. 철수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 말들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냉랭하게 울렸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그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알았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나머지는 내일 다시 생각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컵을 꽉 쥐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러 갔다. 돌아왔을 때 그는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물기가 사라져 있었고 그녀의 옷은 여전히 축축했는데도 그랬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여자가 이불을 건네주며 말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하지만 여자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접이식 침대를 펴서 여자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잤다. 온종일 힘든 일에 지쳐서 금세 잠에 들었지만 이상한 여자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맴돌았다. 바깥에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진짜 폭풍이 곧 다가올 듯했다. 서울의 밤비는 그치지 않았다. 작은 방 안, 흐릿한 전등 불빛이 벽에 비쳐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빗소리는 낡은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끊임없이 들렸다. 철수는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다. 마치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한 감정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며 울렸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강조했다. 철수는 슬쩍 고개를 돌려 침대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가녀린 손으로 컵을 꽉 잡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빗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앉아요. 철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창밖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철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약간 파르스름하게 보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저는 졸리지 않아요.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 수 없는 기분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야른 이불을 어깨에 감쌌다. 그럼 밖에 서 있던 건 언제부터예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혹시 정말 길을 잃은 거예요? 여자는 한참 동안 철수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전부터 거기 있었을 거예요. 좀 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아마 몇 시간 정도.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꽉 쥐었다. 젊은 여자가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 몇 시간이나 서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 근처는 한적하지만 밤늦게까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건 좀 이상했다. 집은 어디예요? 제가 연락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컵을 꽉 쥐었다. 철수의 질문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는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 여자는 입을 다물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시야를 가득 채웠고 밖은 흐릿하고 어두웠다. 여기서 하룻밤만 묵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 저는 떠날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망설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 지쳐 보이는 눈동자를 보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냥 여기서 쉬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냥 쉬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컵을 꼭 잡았다. 철수는 일어나서 이불을 꺼내러 갔다. 돌아왔을 때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여자가 앉았던 바닥에 물기가 사라져 있었다. 옷이 젖었는데도 바닥이 말라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피곤해서 잘못 봤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여자에게 이불을 건네주며 말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접이식 침대를 펴서 여자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잤다. 고된 하루 일에 지쳐 금세 잠에 들었지만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떨쳐지지 않았다. 밖에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서울 밤거리에 내리는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작은 방 안, 흐릿한 전등 불빛이 벽에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빗소리는 창틈으로 새어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끊임없이 들려왔다. 철수는 매트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상한 감정이 그를 감쌌고 마치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벽시계는 째깍거리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철수는 살짝 고개를 돌려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녀린 두 손으로 컵을 꽉 쥐고 있었지만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빗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앉아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적을 깼다. 여자는 깜짝 놀란 듯 창밖에서 시선을 떼고 철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조금씩 떨렸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저는 졸리지 않아요.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서 야른 이불을 어깨에 감쌌다. 그럼 밖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혹시 진짜 길을 잃은 거예요? 여자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한참 전에부터 거기 있었을 거예요. 한참 전이 언제인데요? 아마 몇 시간 정도요.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꽉 쥐었다. 젊은 여자가 비 내리는 추운 날씨에 몇 시간 동안이나 서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게 이상했다. 이 동네는 원래 한적하지만 밤늦도록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집은 어디예요? 가족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쥔 가느다란 손가락이 꽉 조여졌다. 철수의 질문은 조용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그녀는 겨우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은 철수를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요? 여자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밖의 시야를 모두 가리고 있었고 그곳은 희미하고 어두웠다. 여기서 오늘 밤만 있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는 떠날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지친 눈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냥 여기서 쉬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꽉 잡았다. 철수는 일어나서 옷장에서 다른 이불을 가져오려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물기가 사라져 있었고 여자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는데도 그랬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철수는 여자에게 이불을 건네며 말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하지만 여자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침대를 꺼내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다. 고된 하루에 지쳐 금세 잠에 들었지만 이 이상한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밖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좁은 방 안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느껴졌다. 서울의 밤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 작은 방 안, 희미한 불빛이 벽에 비춰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빗소리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끊임없이 들려왔다. 철수는 매트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상한 감정이 그를 감쌌고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벽시계는 째깍거리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철수는 슬쩍 고개를 돌려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가녀린 두 손으로 컵을 꽉 잡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빗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앉아요. 철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창밖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철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약간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졸리지 않아요.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야른 이불을 어깨에 감쌌다. 그럼 밖에 서 있던 건 언제부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혹시 정말 길을 잃은 거예요? 여자는 한참 동안 철수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전부터 거기 있었을 거예요. 좀 전이 언제인데요? 아마 몇 시간 정도요.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꽉 쥐었다. 젊은 여자가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이나 서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게 이상했다. 이 동네는 원래 한적하지만 밤늦게까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건 좀 이상했다. 집은 어디예요? 제가 연락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컵을 꽉 쥐었다. 철수의 질문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그녀는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은 철수를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요? 여자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밖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곳은 흐릿하고 어두웠다. 여기서 하룻밤만 묵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는 떠날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지쳐 보이는 눈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냥 쉬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꽉 잡았다. 철수는 일어나서 이불을 가져오려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물기가 사라져 있었고 여자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는데도 그랬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여자에게 이불을 건네며 말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침대를 꺼내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다. 고된 하루에 지쳐 금세 잠에 들었지만 이 이상한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밖에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좁은 방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느껴졌다. 서울 밤거리에 내리는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 작은 방 안, 희미한 전등 불빛이 벽에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빗소리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끊임없이 들려왔다. 철수는 매트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상한 감정이 그를 감쌌고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벽시계는 째깍거리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철수는 슬쩍 고개를 돌려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녀린 두 손으로 컵을 꽉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빗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앉아요. 철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창밖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철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약간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졸리지 않아요.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서 야른 이불을 어깨에 감쌌다. 그럼 밖에 서 있던 건 언제부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혹시 정말 길을 잃은 거예요? 여자는 한참 동안 철수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전부터 거기 있었을 거예요. 좀 전이 언제인데요? 아마 몇 시간 정도요.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꽉 쥐었다. 젊은 여자가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이나 서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게 이상했다. 이 동네는 원래 한적하지만 밤늦게까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건 좀 이상했다. 집은 어디예요? 제가 연락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컵을 꽉 쥐었다. 철수의 질문은 조용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그녀는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은 철수를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요? 여자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밖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곳은 흐릿하고 어두웠다. 여기서 하룻밤만 묵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는 떠날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지쳐 보이는 눈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냥 쉬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꽉 잡았다. 철수는 일어나서 이불을 가져오려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물기가 사라져 있었고 여자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는데도 그랬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여자에게 이불을 건네며 말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하지만 여자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침대를 꺼내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다. 고된 하루에 지쳐 금세 잠에 들었지만 이 이상한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밖에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좁은 방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느껴졌다. 서울의 밤비는 잦아들지 않았다. 작은 방 안에서 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빗소리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끊임없이 울렸다. 철수는 바닥에 깔아둔 매트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상한 감정이 그를 덮쳤고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벽시계는 째깍거리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강조했다. 철수는 살짝 고개를 돌려 침대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녀린 두 손으로 컵을 꽉 잡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빗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앉아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적을 깼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창밖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철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살짝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졸리지 않아요.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안함이 더욱 커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야른 이불을 어깨에 감쌌다. 그럼 밖에 서 있던 건 언제부터예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혹시 진짜 길을 잃은 거예요? 여자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전부터 거기 있었을 거예요. 좀 전이 언제인데요? 아마 몇 시간 정도요.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욱 꽉 쥐었다. 젊은 여자가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 몇 시간이나 서 있었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 동네는 한적하지만 밤늦도록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했다. 집은 어디예요? 제가 연락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컵을 꽉 쥐었다. 철수의 질문은 조용한 침묵 속에 잠겼고 잠시 후 그녀는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밖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곳은 흐릿하고 어두웠다. 여기서 하룻밤만 있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는 떠날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지친 눈을 보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냥 여기서 쉬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냥 쉬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컵을 꼭 잡았다. 철수는 일어나서 이불을 가져오려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물기가 사라져 있었고 여자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는데도 그랬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철수는 여자에게 이불을 건네며 말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하지만 여자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침대를 꺼내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다. 고된 하루에 지쳐 금세 잠에 들었지만 이상한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계속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밖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다. 서울의 밤비는 잦아들지 않았다. 작은 방 안에서 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빗소리는 창틈으로 새어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끊임없이 들려왔다. 철수는 바닥에 깔아둔 매트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상한 감정이 그를 감쌌고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벽시계는 째깍거리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강조했다. 철수는 슬쩍 고개를 돌려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녀린 두 손으로 컵을 꽉 잡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빗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앉아요. 철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창밖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철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약간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졸리지 않아요.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야른 이불을 어깨에 감쌌다. 그럼 밖에 서 있던 건 언제부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혹시 정말 길을 잃은 거예요? 여자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전부터 거기 있었을 거예요. 좀 전이 언제인데요? 아마 몇 시간 정도요.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꽉 쥐었다. 젊은 여자가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이나 서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게 이상했다. 이 동네는 원래 한적하지만
밤늦도록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건 좀 이상했다. 집은 어디예요? 제가 연락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컵을 꽉 쥐었다. 철수의 질문은 조용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그녀는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요? 여자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밖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곳은 흐릿하고 어두웠다. 여기서 하룻밤만 묵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는 떠날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과 지쳐 보이는 눈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냥 쉬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컵을 꼭 잡았다. 철수는 일어나서 이불을 가져오려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물기가 사라져 있었고 여자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는데도 그랬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철수는 여자에게 이불을 건네며 말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하지만 여자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침대를 꺼내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다. 고된 하루에 지쳐 금세 잠에 들었지만 이 이상한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밖에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다. 새벽녘, 철수는 몸이 으슬으슬 추워져 잠에서 깼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침대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자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밤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왜 거기서 있어요? 철수가 물었다. 여자는 돌아보지 않고 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비가 좋아요. 이런 날씨에 뭐가 좋다는 거예요. 철수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느낌이 그를 감쌌다. 알아요? 비는 가끔 누군가의 슬픔을 감추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 깊고 무겁게 울렸고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여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어깨를 작게 떨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녀린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서 있는 바닥은 여전히 말라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은 분명히 젖어 있는데도 그랬다. 철수는 침을 삼켰다. 등골에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자는 사라진 후였다.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곳에 누웠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철수가 탁자를 바라봤을 때 어젯밤 여자가 들고 있던 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여자의 니트 가디건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지만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것이다. 어젯밤 분명히 젖어 있었는데 말이다. 철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햇빛이 좁은 골목길을 가로질렀고 나뭇잎에는 빗물이 여전히 맺혀 있었다. 쪽방촌 사람들은 아침을 시작했지만
철수가 그 여자에 대해 묻자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거나 그녀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철수는 쪽방촌에서 가장 오래 산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혹시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우리 집 앞에 여자가 서 있던 거 못 봤어요? 한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철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여자?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누가 그런 날씨에 길거리를 돌아다녀?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할머니의 대답은 마치 그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봤는데? 할머니는 철수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철수야, 1년 전에도 똑같은 비가 내리는 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햇빛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듯 음울했다. 철수는 쪽방 안 나무 의자에 앉아 텅 빈 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나뭇잎에 맺혀있는 빗방울을 따라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젯밤 만났던 수수께끼 같은 여자, 그녀의 기이한 사라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니트 가디건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서서 옷에 다가가 그것을 손에 들었다. 손가락이 부드러운 천에 닿자 마치 한 번도 젖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젯밤 여자가 방에 들어왔을 때 가디건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철수는 자문자답했다. 그의 마음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했다. 철수는 옷을 다시 옷걸이에 걸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옷 주머니에서 떨어졌다. 철수가 주워서 확인해보니 그것은 붉은색 끈으로 된 팔찌였다. 걸쇠 부분은 약간 낡았지만 작은 보석은 여전히 반짝거렸다. 팔찌는 낯익었지만 그는 어디서 그것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팔찌를 잠시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방 안의 정적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졌다. 철수야, 문 좀 열어봐. 골목 입구에서 물을 파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문을 열고 할머니를 맞이했다. 할머니는 낡은 삿갓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깻잎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까 네가 그 여자애에 대해 물어봤지? 네, 할머니. 혹시 그 애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철수는 서둘러 물었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방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옷걸이에 걸린 니트 가디건을 향했다. 할머니의 눈빛은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1년 전, 지금처럼 겨울이 다가오던 때에 이곳 근처에 하영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살았지. 그 아이는 대학생이었고 이 근처 몇 골목 떨어진 곳에 방을 빌려서 살고 있었어. 그날 밤, 비가 어젯밤처럼 많이 내렸지.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하영이는 늦게 퇴근했어. 사람들은 하영이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 골목길을 지나던 중에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사고가 났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철수가 재촉하듯 물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도 하영이를 돕지 못했어.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만 있었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무서워서 그냥 하영이를 내버려뒀지. 구급차가 왔을 때는 너무 늦었어. 철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멍해졌다. 할머니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는 것 같았다. 형체 없는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감쌌고 그는 등골이 오싹했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애를 돕지 않았다니요?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하영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철수의 눈을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깊은 눈빛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 철수는 목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그는 어젯밤 만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왠지 머뭇거렸다. 할머니가 자신을 허황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웠고 그 자신도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니트 가디건을 향하고 있었다. 조심해야 한다. 밤늦게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때로는 그들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 할머니의 말이 철수의 뼈를 저미는 듯했다. 그날 밤 철수는 나무 탁자에 앉아서 니트 가디건과 팔찌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젯밤 만났던 여자, 슬픈 눈과 차가운 몸, 그리고 젖었던 옷에도 불구하고 축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바다. 철수는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1년 전에 죽은 하영이라는 것을. 하지만 왜 그녀가 그의 방 앞에 나타난 걸까? 철수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하영이가 창가에 앉아있을 때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한 것일까? 그날 밤이 깊었는데도 철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불을 켜두고 벽에 등을 기대앉아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옷걸이에 걸린 니트 가디건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째깍, 째깍. 철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번의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철수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팔찌는 현관 문턱 위에 놓여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철수는 굳어버렸다.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발밑에 놓인 팔찌를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탁자 위에 있었는데. 철수는 몸을 숙여 팔찌를 주었다. 차갑고 끈적한 물기가 손가락 끝으로 전해졌다. 그날 밤 또다시 비가 내렸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철수는 방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잠갔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붉은 팔찌를 향했다. 차가운 기온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좁은 방은 더욱 어둡고 음울하게 느껴졌다. 철수는 침대에 앉아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알 수 없는 기분과 혼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하룻밤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여자가 왜 갑자기 그에게 이렇게 큰 수수께끼가 된 걸까? 혹시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철수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이려 했다. 하지만 여자의 슬픈 눈동자부터 비에 젖어 떨던 모습,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이하게 사라졌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영화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똑, 똑, 똑.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다. 철수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문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가볍고 규칙적인 노크 소리였다. 마치 비 오는 밤에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했다. 철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손잡이에 닿았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빗방울이 튀어 들어왔다. 철수의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좁은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웅덩이에 반사되는 빛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철수는 미간을 찌푸리고 시선을 먼 곳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들은 걸까?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문이 닫히기도 전에 더욱 크고 잦은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철수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떨면서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하영이는 처마 밑에 서 있었고 그녀의 검은 눈은 맑게 빛났다. 긴 머리카락은 젖은 채로볼에 붙어 있었고 비에 젖은 니트 가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밑은 여전히 말라 있었다. 하영씨. 당신이에요. 철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기쁨을 담고 있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너무 추워요. 철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들여보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하영이는 의자에 앉아서 탁자 위에 팔찌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팔찌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 팔찌. 당신 거 맞죠? 여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았다. 맞아요. 이거 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팔찌가 옷 주머니에 있었을까요? 어젯밤에 사라지기도 했는데 이 여자는 대답했다. 아마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여자의 모호한 대답에 철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점점 더 미스터리한 존재로 변해가는 듯했다. 저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죠? 왜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영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다. 끝내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집이 없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대답이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창문 커튼이 흔들렸다. 철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안한 기운이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있었지만 철수는 하영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을 느꼈다. 알아요. 지금 갈 곳이 없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요. 하영이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고마워요. 그날 밤, 철수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쪽방촌 골목에서 비를 맞고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하영이가 서 있었고 그녀의 등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철수는 그녀를 불렀지만 하영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꺼지는 곳으로 걸어갔다. 꿈속에서 철수는 하영이를 쫓아갔지만 가면 갈수록 둘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결국 하영이는 작은 처마 밑에 서서 철수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얼굴은 비에 흐릿하게 젖어 있었다. 철수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가 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창가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하영이가 서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앉아요. 하영이는 대답했다. 저는 잠이 안 와요. 철수는 몸을 일으켜 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빗물이 창밖을 가득 채웠고 작은 방은 차가웠지만 철수는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하영이의 발 아래 바닥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기에 서 있는 걸까? 철수는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앞의 여자와 이 작은 쪽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가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겨울 아침에 희미한 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작은 방을 덮었다. 철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꼭 감싸고 어젯밤 여자가 앉아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철수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꿈에서 깨어난 듯 멍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훑어보았다. 하영이는 사라진 후였다. 어젯밤 입었던 옷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말라 있었다. 마치 빗물에 젖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철수는 옷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천을 만졌다. 그는 부드러운 느낌을 느꼈고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건조함에 몸을 떨었다.
그는 분명히 젖었던 옷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젯밤 하영이가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도 분명히 봤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붉은 팔찌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철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작은 보석을 만지작거렸다. 팔찌는 어쩐지 익숙했고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만은 없어. 철수는 빠르게 옷을 걸치고 팔찌를 주머니에 넣은 채 쪽방을 나섰다. 쪽방 골목은 어젯밤 내린 비로 인해 웅덩이가 생겨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비는 멎어 있었다. 쪽방촌은 공장 노동자들이 아침 교대를 위해 떠나면서 활기를 되찾았지만 철수가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하영을 본 적이 없거나 어젯밤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철수는 가장 먼저 할머니가 계시는 가게로 향했다. 할머니, 오늘 아침에 이 쪽방촌을 떠나는 여자를 봤나요? 그는 가게 앞에 섰다. 할머니는 눈을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여자 말하는 거니? 네. 긴 머리에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회색 니트를 입고 있어요. 어젯밤에 비를 맞고 있었고 제가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눈을 크게 떴다. 어젯밤이라고? 너 꿈을 꾼? 어젯밤에 나는 11시까지 여기서 있었는데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어. 여기는 저녁이면 아무도 안 다녀. 철수는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는 분명히 그 여자를 만났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여자가 제 방 문 앞에 서 있었다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그런 여자를 봤다면 혹시 하영이를 본 걸지도 몰라. 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영은 누구일까?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다. 1년 전에 이맘때 하영이라는 여자가 근처에 살았었어. 학생이었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지. 그날 밤 하영이는 늦게 퇴근했어. 이쪽 골목길을 지나다가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났지. 철수는 멍하게 할머니의 말을 들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도 나갈 수 없었지.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 결국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하영이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했지. 사람들이 하영이가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을 봤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그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젖었다. 그녀는 죽은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응, 그건 정확히 1년 전 오늘 밤에 일어났던 일이야. 할머니의 말이 철수의 뇌리를 스쳤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합쳐져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쩌면 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일지도 몰라.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을 때 너는 그녀를 도왔어. 철수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고독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영이는 작년에 비가 내린 날 죽음으로 가득한 도로에서 영원히 갇혀버린 것이다. 저녁이 되자 철수는 쪽방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다. 하영의 옷과 팔찌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방은 차갑고 기이하게 느껴졌다. 철수는 두려움과 연민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밤이 되자 또다시 비가 내렸다. 철수는 탁자에 앉아 향을 피웠다.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조용한 공간에 흩어졌다. 그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밤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하영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영 씨, 당신이 만약 여기에 있다면 편안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탁자 위의 작은 초가 바람에 흔들렸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철수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영이 지금 이 방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혼자가 아니라 더 이상 빗속에서 혼자 헤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빗소리는 그날 밤에도 계속 들려왔다. 슬프고 차갑게. 철수는 탁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하영의 팔찌를 돌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두려움, 동정이 뒤섞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그녀가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모습, 슬픈 눈과 원망하지 않던 얼굴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그 여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도움을 받기 위해 돌아온 걸까? 아니면 아직 풀지 못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돌아온 걸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나무 그림자들은 마치 폭풍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으로 철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가난한 쪽방촌에서 냉랭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서둘러 우비를 입고 하영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어젯밤 할머니가 했던 말들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수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신했다. 낡은 오토바이가 빗속을 헤쳐나갔다. 젖은 거리를 빠르게 질주했다. 가로등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철수는 멈추어 서서 근처 카페를 바라봤다. 흐릿한 간판 아래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철수는 하영이가 그 카페에서 일했다는 할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는 한산했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던 여종업원만이 분주하게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저기요.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전에 하영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일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그녀는 철수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의심스러워 보였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요. 하영 씨가 여기에서 일했다고 해서 물어보러 왔어요. 여종업원은 수건을 내려놓았다. 여기서 일했던 건 맞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그 아이를 왜 찾아오는 거예요? 철수는 머뭇거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마지막으로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젯밤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 굳어졌다.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하영이를 만났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저는 확실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붉은 팔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그녀의 것이죠. 여종업원은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네, 맞아요. 하영이 거예요. 예전에 하영이는 이 팔찌를 항상 차고 다녔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라면서요. 철수는 마음이 아팠다. 이야기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종업원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성실했지만 생활은 매우 힘들었죠. 하영이는 학교도 다니면서 여기에서 일해야 했죠. 그날 밤, 하영이는 몸이 안 좋다고 먼저 퇴근을 했죠. 여종업원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영이는 사고가 났죠. 쪽방촌 입구에서.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누군가 하영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었어요. 그녀의 말에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할머니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면 하영이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했죠. 어쩌면 당신이 하영이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사람일지도 몰라요. 철수는 숨을 크게 쉬었다.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풀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거겠죠. 여종업원은 그를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하영이를 만났다면 그녀를 도와주세요. 하영이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쪽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테이블 위에 붉은 팔찌를 올려놓았다. 그의 옆에는 하영이가 입었던 회색 니트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방은 고요했고 문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려왔다. 철수는 향을 피우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연기가 느리게 피어오르며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영 씨, 여기 있다면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디 당신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창문이 작게 흔들렸다.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철수는 방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하영이가 지금 그곳에 앉아서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철수는 여전히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희미하게 빛나는 초를 향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온 듯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철수는 오늘 밤은 평화롭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밤이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쪽방촌 구석구석을 휘감았다. 좁은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빗방울이 땅 위에 고였다. 밤이 깊었음에도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탁자에 앉아 여전히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붉은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하영의 회색 니트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침묵 속에서 증명하는 듯했다. 작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향을 내뿜었고 옅은 향은 차가운 공기에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차가운 기온을 막지는 못했다. 철수는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새벽 2시가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똑똑똑, 3번의 규칙적인 소리였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철수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은 차가웠다. 누구세요? 철수는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새어나온 가로등 불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왔지만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빗물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또다시 그녀일까? 철수는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다. 눈앞에는 하영이 서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젖은 머리와 야른 옷을 입고 있었다. 하영이는 철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마치 철수가 문을 열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너무 추워요.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덧없었다.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비켜섰다. 여자가 들어왔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영이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의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팔찌를 감쌌다. 이거 당신 거예요. 철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하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거예요. 왜 당신이 죽었는데도 팔찌는 당신 옷에 있는 거죠? 철수는 다시 물었다. 하영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아마 제 일부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철수는 하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는 떨어진 듯 덧없이 느껴졌다. 마치 향처럼. 하영씨. 아직도 무언가 놓지 못한 게 있는 거죠. 하영이는 시선을 돌렸고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잊혀지는 게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덧없었다. 그 말에 철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하영이가 빗속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일지도 몰라. 하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그날 밤, 저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철수는 하영과 마주 앉아 그녀의 팔찌를 꽉 잡았다. 하지만 내가 문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영이는 희미한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철수를 올려다보았다. 정말인가요? 응,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철수는 하영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존재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느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몸 닦아요. 좀 더 괜찮아질 거예요. 하영은 수건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손이 철수의 손에 살짝 닿았다. 차가웠지만 철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하영이를 바라보았다. 하영은 머리카락을 닦았지만 빗방울은 멈추지 않고 떨어졌다. 철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하영이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했고 차가운 빗물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중요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철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영은 사라진 후였다. 의자 위에는 마른 수건이 놓여 있었지만 하영이 앉았던 곳은 말끔히 말라 있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하영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밤에 적어도 하나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비는 그 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렸고 차가운 바람은 쪽방촌을 감돌았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철수의 작은 방에서는 낡은 커튼만이 흔들렸다. 하영의 회색 니트 가디건과 팔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철수는 하영이 사라진 이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방 안에서 그녀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방 안은 무거워졌고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철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하영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것은 그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를 세상과 죽음 사이의 무언가를 연결시켜 주었던 것 같았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자와 떠도는 영혼 사이를 연결하는 실과 같았다. 그날 저녁, 철수는 탁자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소리는 고요한 밤을 채웠다. 철수의 손에는 붉은 팔찌가 들려 있었다. 그 팔찌를 만지면 보석이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똑, 똑, 똑 외노크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이번 노크 소리는 더 크고 분명했다. 철수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하영이가 아닌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피곤하고 긴장해 보였다. 철수 씨 맞습니까? 저는 하영이 아버지입니다. 철수는 굳었다. 문을 잡은 손이 떨렸다. 하영이의 아버지라니? 남자는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영이의 아버님이시군요.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당신이 하영이를 봤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남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차를 끓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손을 떨며 컵을 잡았다. 혹시 하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철수가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팔짱을 끼고 하영의 회색 니트가 걸린 곳을 바라보았다. 하영이 거군요. 철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철수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오늘과 같은 밤에 하영이는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었죠. 남자는 말을 멈추고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마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다. 사람들은 하영이가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남자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영을 도와주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었어요. 철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늦긴 했지만 저는 그녀가 돌아올 곳을 만들어 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철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하영 씨가 돌아왔어요. 그날 밤 비를 맞은 채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녀를 맞이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팔찌를 돌려주었어요. 철수는 붉은 팔찌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보석이 희미하게 빛났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쥐었다. 그의 눈은 붉게 변했다. 이건 하영이 엄마가 남긴 거예요. 항상 옆에 하고 다녔죠. 방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고 남자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고맙소. 하영이가 잠시나마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남자를 문까지 발에다 주었다. 남자는 발을 돌리다가 철수에게 말했다. 만약 하영이가 다시 나타나면 아빠는 언제나 기다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철수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따뜻한 기운이 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탁자에 앉아 향을 피웠다. 하영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하영 씨, 당신의 아버지가 왔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문이 부드럽게 떨리는 것을 보니 누군가가 지나간 듯했다. 밖에는 비가 그쳐 있었고 빗방울은 지붕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철수는 하영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철수는 하영의 아버지와 만난 후 마음이 편해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다시 나타난 걸까? 팔찌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 하영이 그의 방에 나타났을 때마다 미스터리한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철수는 탁자 위에 놓인 붉은 팔찌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팔찌에 달린 작은 보석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하영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했지. 하영의 목소리가 철수의 뇌리에 울렸다. 어쩌면 하영은 그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철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옷걸이에 걸려있는 니트 가디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 방에 자연스럽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철수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보였다. 똑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철수가 문을 열자 하영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했고 빗물에 젖은 회색 니트와 깊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전보다 더 따뜻했다. 기다렸어요. 하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당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철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하영이를 방 안으로 맞아들였다. 하영은 망설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영은 방 한가운데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고 이내 팔찌를 보며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왔었죠.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하영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이 그의 눈에 비쳤다. 아버지가 괜찮아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영이는 고개를 숙였고 손은 팔찌를 움켜쥐었다. 알아요. 하지만 왜 돌아가지 못한 걸까요? 철수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하영은 어깨를 떨었다. 철수는 하영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분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전화할 시간도 없었고, 깨어났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쓰는 듯했다. 철수는 하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저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영이는 힘없이 웃었지만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철수는 팔찌를 잡고 하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돌아왔잖아요.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듯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이상한 압박감도 사라졌다. 하영이는 철수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고마워요. 문을 열어줘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따뜻해졌다. 당신이 원하는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영은 고개를 숙이고 팔찌를 꼭 쥐었다. 네, 찾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철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은 완전히 조용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하영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색 니트는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팔찌는 사라져 있었다. 철수는 매트리스에 앉아 팔찌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슬픔이 감돌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하영은 이제 편안해진 것이다. 다음 날, 철수는 하영의 아버지를 방문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철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영 씨는 이제 정말 떠났을 거예요. 철수는 그렇게 말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아이가 편안하게 되었으면 좋겠네. 철수는 재단에 하얀 꽃을 놓았다. 사진 속 하영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철수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이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맑게 겠고 햇살은 찬란하게 빛났다. 철수는 하영이가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편안해졌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하영이 돌아갈 곳을 찾기를. 비는 그날 이후로 내리지 않았고 서울은 맑고 평화로웠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햇살에 녹아들었다. 하영의 팔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철수는 그들의 만남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했지만 하영의 팔찌와 가디건을 소중히 간직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철수는 팔찌를 탁자에 꺼내놓고 향을 피우며 하영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하영에게 열었던 문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와 안식이 되었기를 바랐다. 철수의 마음은 그녀의 영혼이 이제 편안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하영 씨, 이제 편안히 쉬세요.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빗소리가 그치지 않는 밤이면 그는 창가에 앉아 하영을 생각했다. 그 짧은 만남이 주는 영원한 울림을 느끼면서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하영이가 편안하게 잠든 곳을 상상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불을 빌려달라고 했다. 철수는 지갑에서 라이터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고 여자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에게 불을 붙였다. 철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추운데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철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닌 평화였다. 철수는 지갑을 탁자에 올려두고 붉은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옷장에서 하영의 니트 가디건을 꺼냈다. 그는 가디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옷장 안에 넣었다. 떠난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철수는 생각했다. 하영이가 언젠가 그를 지켜본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다.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